역사를 이끌어온 통치자들의 무덤, 그것은 왕릉이다. 왕릉이라는 건 단순히 죽은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 권력의 과시수단이고 왕의 계승자의 정통성 확보 과정이다. 왕릉은 시대의 토목기술을 담은 건축예술의 백미였다. 각 나라, 각 시대별로 사실은 가장 우수한 기술이 총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살아 숨쉬는 한반도의 유물, 그것은 왕릉이다. 어느 왕릉을 비교해서도 그 통일신라만의 독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회랑 구조, 난강 구조도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를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리더, 그들이 잠들어 있는 왕릉이 이제 그 정적을 계려한다. 과거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의 권력은 막강했다. 그들은 웅장한 규모와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유물로서 그 권력을 표현했는데, 왕족들이 머물렀던 궁은 물론 범종 소리로 시간의 규약도 만들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도 권력을 이어가고자 했던 거대한 무덤 왕릉도 그중 하나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일본의 다이센 고군이 대규모 왕릉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 있는 고구려 장군총은 정확히 어떤 왕의 무덤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무덤의 규모를 보고 왕의 것임을 확인했다. 왕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고분의 한 종류다. 고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유물이 발견되면 1차적으로 왕릉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구조는 둘레돌인 호석과 관이 들어가는 통로, 그리고 중심의 매장시설과 그 주변에 유물 같은 껴묵거리를 넣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왕릉은 비석이나 문헌을 통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진 것을 능이라 한다. 또 출토된 유물의 제작 연대를 통해 어떤 왕의 무덤인지 추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앞에 전 또는 뒤에 총이라 이름 붙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의 황남대총, 천마총 같은 경우가 주인을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이다. 그럼에도 왕릉은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3년) 초엔 경주에 또 한 기의 왕릉이 발굴됐다. 거대한 공사장 같은 이곳은 발굴을 끝내고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놓은 상태다. 여기는 경주 천북면 신당리에 위치한 공토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왕릉급에 준하는 규모와 그리고 안에 부작물을 갖추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횡일식 석실묘가 위치한 곳입니다. 발굴 당시 보존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던 이 왕릉은 봉분도 일부만 확인됐고 여러 차례 도굴된 흔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을 왕릉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뭘까? 무덤의 바깥쪽에 호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호석의 구조가 전 민해왕릉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3단의 돌을 쌓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다가 돌을 지탱하는 보호석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민해왕릉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 내부를 조사한 결과 그 현실이 만들어진 축조 방법이라든지 구조가 그 흥강왕릉의 내부 구조와 유사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구조와 함께 내부적 근거도 있다. 남아있던 몇 점의 유물은
왕릉을 세울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기와 토기 접시들이었다. 이외에도 드러난 내부를 통해 묘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저희 천북신당에서 확인된 봉토부는 그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 그러니까 신라가 채용했던 횡혈식 석실무입니다. 그래서 그 봉토, 그러니까 무덤 주체부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그리고 그 길로 통해서 무덤 주체부인 현실로 들어갔을 때 그 시신을 안치하는 시상대가 놓여 있는 그런 횡혈식 석실 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릉의 주인은 누굴까? 현실 내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650년에서 700년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현재 추정은 되고 있고, 정확한 무덤의 주인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유골의 DNA를 찾을 수 없는 지금, 왕릉의 주인을 찾는 일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수많은 왕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왕릉은 극히 일부만이 발견됐다. 여전히 왕릉은 침묵한 채 한반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왕릉이 처음 만들어진 기록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건국시조인 박혁거세가 죽자 사릉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삼국시대에 왕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릉을 만약에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정의한다면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인돌 같은 경우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권력과 지배력을 가진 그런 수장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왕을 구체적인 국가 체제를 갖춘 일정한 영토 안에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삼국시대 국가 성립 이후에 왕릉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릉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다. 고구려는 주로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 형태였다. 서울의 석천동 고분군은 백제 초기의 왕릉으로 4가지의 무덤 형태를 가지는데,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주로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의 영향은 백제의 수도인 공주의 왕릉에서도 발견된다. 부여 송산리 고분의 내부엔 고구려의 벽화에서 주로 보이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여기도 하나의 방이기 때문에 이 방에서 편히 잠드시는 그 임금님을 위해서 사방에 그 온갖 악귀들을 물리쳐준다는 사신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신도가 없는 묘도 있다. 동물 형태의 석상인 진묘수가 악귀들을 물리쳐 왕을 지키는 역할을 대신했다. 5세기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기고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면서 왕릉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은 1971년 배수 공사 중에 우연히 입구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당시 발굴된 묘지석에 무령왕이 살아있을 때 이름인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새겨져 있어 정확한 주인을 알 수 있었다. 백제 왕릉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덤의 벽이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무령왕릉의 벽돌은 고대 별자리를 뜻하는 28종류로 만들어졌고,
그 안을 방으로 인식해 등잔불이 있는 가상의 창을 만들기도 했다. 영생을 뜻하는 연꽃 문양 벽돌은 가루와 세로 쌓기를 통해 구조를 더 튼튼히 했다. 무령왕릉에선 4,600여 점의 수많은 유물이 발굴됐는데 그중엔 만든 이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도 있다. 삼국시대의 수많은 공예품 중 유일한 것으로 작품에 사인을 넣기 시작한 12세기 유럽보다 6세기나 앞선 것이다. 그만큼 당시 장인들의 기술이 뛰어났고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보면은 오늘날 현대 디자인전에 내놔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이 백제의 공예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백제인 왕릉을 제외하곤 벽돌을 제조한 흔적이 없다. 이 벽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 당시까지 이 백제에는 벽돌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없었죠.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류한 그런 흔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는 초기 고구려의 영향과 중국, 일본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주변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내 후기엔 백제만의 왕릉이 탄생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도굴로 발굴이 쉽지 않지만 우수한 백제의 문화는 다시 주변국으로 전파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왕릉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다. 현재 신라의 왕릉으로 발굴된 건 총 36기다. 하지만 대부분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신라 왕릉은 세계적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록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신라가 멸망한 200년, 300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라 당대의 기록은 현재 전하는 비석의 비문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비가 밝혔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고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라 왕릉의 대표격인 대릉원. 대릉원은 고분공원으로 황남대총, 미추왕릉, 천마총 등 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귀족 등의 무덤이 총 23기가 모여 있다.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황남대총은 2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너비가 80m, 길이가 120m에 이른다. 황남대총은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 왕릉 중에 가장 큰 규모다. 경주는 분지 지형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왕릉들은 분지의 내부인 경주 시내에 있는데 이때의 왕릉은 삼국시대 신라의 왕릉으로 대부분 적석 목각본이다. 적석 목각본은 사람을 묶고 부장품을 넣는 나무 곽인 목각을 짠 후에 가운데 넣고 돌로 주변부를 채워 쌓는다. 그 위에 흙으로 봉토본을 만들어 완전히 밀폐시킨 형태로 완성했는데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고도 한다. 천마총은 신라 왕릉 중에 유일하게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신에 안치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금관, 장신구, 무기, 식기 등 11,000여 개의 유물이 발굴됐다. 천마총으로 인해
열리지 않은 나머지 신라 왕릉의 내부와 그 엄청난 유물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고분벽화가 거의 없다. 때문에 천마도는 천마총 물론 신라의 중요한 유물이다. 신라 왕릉 중에 정확히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능은 단 2기뿐이다. 그중 태종 무열왕릉은 신라 29대 김춘추 왕의 능이다. 일제강점기에 비석의 몸체는 사라지고 용이 새겨진 머릿돌과 거북 모양의 받침만 남아있다. 이 비석에는 태종 무열 대왕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남은 한 개의 능은 신라 42대 흥덕왕의 능이다. 이는 왕릉 주위에서 흥덕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비석 조각이 발견됐는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흥덕왕의 장례 내용과 능의 위치가 일치해 이것의 주인이 흥덕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이끈 신라 왕들의 묘 중에 정확히 주인을 찾은 건 단 2기뿐이다. 왕릉은 통일 신라 이후 일대 변혁의 과정을 겪는다. 풍수지리를 도입한 통일 신라는 지형이 좋은 산에 왕릉을 조성했고 불교를 수용하면서 규모는 물론 내부의 부장품도 간소하게 묻는 박장을 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22대 지증왕이 순장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능의 구조도 바꿨는데 왕비 등 왕의 사후에 사망하는 이들을 추가로 묻을 수 있도록 능의 입구를 뚫고 넓기를 만들었다. 내부에 돌로 짠 방에 시신과 유물을 두었다. 이런 횡혈식 석실부는 기존의 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다. 하지만 왕릉의 권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로 형태와 꾸밈의 예술성을 갖게 되는데 여러 층의 돌로 봉분을 둘러싼 호석이 그것이다. 통일 전에 비해서 이제 봉분에 외부 호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릉에서 더 나아가면은 성덕 왕릉 같이 다시 호석이 이제 면석 구조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라 왕릉 구조에서 외부에 호석이 장식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석은 원래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의 둘레에 쌓는 것인데 이 호석이 왕릉의 모습을 가꾸는 일종의 장신구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그 모양과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된다. 신라 33대 성덕왕릉은 왕릉의 구조물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능의 호석은 여러 겹으로 쌓지 않고 평평한 널빤지 같은 하나의 면석과 그것을 지탱하는 탱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호석의 12방 위엔 12지신상이 새겨져 있다. 지신상과 더불어 왕릉을 지키고 앞길을 쫓는 돌사자상과 관검석인상도 등장한다. 보시다시피 성덕 왕릉은 그 통일신라의 찬란한 그 능이 성물에 그죠 무덤을 장식하는 돌로 장식하는 호석 구조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독창적인 설계 구도와 양식으로 되었고 또 12지상을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만은 이렇게 무덤 밖에 돌로 조각하는 기구는 신라만의 독특한 조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왕릉 주변엔 항상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왕릉 주변에 거대 담을 쌓았던 것을 도용해 소나무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양식들은 고려와 조선에까지 이어진다. 그럼 통일신라는 왜 왕릉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을까? 통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신라가 통일 전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 인력상으로 해서 왕릉에 그렇게 외부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문왕릉 효수왕대 오게 되면은 통일 이후에 국력도 나아졌고 또 여러 가지 조각 예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신라가 왕릉에 더 외부 장식 기능을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묵거리 였는 대신에 그 순장하는 대신에 시비상이라든가 그러면 당시에 그 사람들을 도용을 만들죠. 사람 모양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복식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조그만 인형처럼 만들어서 같이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순장을 안 하는 그 대용품이죠. 왕릉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릉이 폐쇄된 상태로 덮여 있어 그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수많은 연구와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공분을 파내고 내부를 보지 않는 이상 왕릉의 주인을 알 수는 없는 걸까? 최근 획기적인 방법으로 통일 신라 왕릉의 구조와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전기 비저항 탐사라고 하는 이 실험은 우선 디지털 방향계로 기준점이 되는 정남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전기 비저항 탐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한 쌍의 전극을 두고 일정한 간격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 그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은 후엔 능의 둘레에 줄자를 둘러서 전체 길이를 측정한다. (95m) 90. 전체 36방위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호석 위에 측정 포인트 수평 높이에서 평균 전체적인 원주 높이가 95m 정도 되니까 36방위 나누면 2m 48cm마다 간격을 두면서 전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즉 360도의 둥근 능이기에 능의 둘레를 36개로 나누고 그 간격마다 전류를 흘려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전류는 교류 발전기를 통해 발생시킨다. 간격이 정해지면 각 위치마다 양쪽에서 탐침극을 찔러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그런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알릴 수 있을까? 한번 불면 뽑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측정한 전류량은 컴퓨터 분석을 통해 해석한다. 실험은 간단했다. 능의 각 위치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인 임피던스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인 어드미턴스를 파악하는 것이다. 묘도가 남동쪽이죠. 그럼 이렇게 나온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1, 2, 3, 4번의 방향은 되게 남동쪽에 묘도권이 나타나고 무일항릉은 남서쪽. 이제 어드미턴스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향이 대략적으로 정북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220도 됩니다. 그리고 한 제단은 시계 방향 한 110도 정도. 그래서 220도 방향에서 묘도 입구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어드미턴스가 크다는 건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받는 부분이 적다는 것. 그 부분이 뚫려 있거나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 묘로 들어가는 입구인 묘도의 입구를 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묘도 입구를 알게 되면은 묘실 들어가는 방향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되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굴된 신라 능묘의 결과를 볼 때는 묘도 입구에서 묘실로 들어가는 방향과 시상대, 그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머리 방향과는 직각되는 부류가 있고 함께 평행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지 않고도 우리가 묘도 입구만 알게 되면은 두 양을 두 가지 중에 50% 확률이 있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기의 왕릉과 고분을 측정했다. 같이 조사한 수학동 1호분, 1호분. 그중 신문왕릉의 경우 남서쪽에 묘도 입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시신의 머리 방향인 묘향의 방향이 묘도 입구와 거의 직각인 남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내부 구조와 더불어 외부의 제단도 묘도 입구의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뭘까? 제단과 묘도 입구는 서로 비켜 있는 걸로, 그것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횡렬본, 석실본은 왕이 죽고 후에 왕비라든가 2차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묘문을 열고 할 때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제단과 묘도 입구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릉의 구조를 알게 되면 제작 방식도 알 수 있다. 신문왕릉의 경우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1단부터 5단의 요석을 쌓는다. 그 바깥쪽엔 봉분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44개의 삼각 받침석을 세운다. 그리고 봉토를 조성한 후 제단과 표지석을 세워 완성한다. 전류의 흐름은 왕릉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왕릉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소학동 고분군과 무열왕릉은 나란히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전기 비저항 탐사를 통해 1호분과 2호분이 비슷한 값이 나왔고 나머지 3, 4호분과 무열왕릉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1, 2호분이 먼저 조성되고 나머지는 비슷한 시기에 나중에 조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왕릉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덕왕릉과 효서왕릉은 불과 130m 떨어져 있지만 두 왕릉의 전류값은 큰 차이가 있다. 이유는 봉분의 흙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두 능이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전기 실험으로 알게 된 왕릉의 구조와 흙 성분으로 왕릉의 조성 시기를 추정한 만큼 머지않아 그 주인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왕릉은 그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추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 이런 폐쇄적인 대규모 왕릉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 삼국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성성의 강조가 이후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왕릉을 조성함으로써 선대왕의 무덤이 화려하고 그 무덤에 있는 존재가 뛰어난 것처럼 그 권력을 이어받은 나의 권력도 매우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대내에 과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때문에 삼국시대의 왕릉은 주로 나라의 수도에 조성돼 있다. 당시 왕릉은 선대왕을 기리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현세의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었다. 때문에 현세의 왕이 살고 있는 수도에 선대의 대규모 무덤을 조성한 것이다. 이런 권력은 왕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라가 이제 어떤 왕이 지배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런 물자를 동원하고 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권력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죽은 왕에서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의례 과정입니다. 왕릉의 주인을 구분하는 주요 증거인 유물. 각종 장신구는 물론 생전에 먹었던 음식과 생활기구도 넣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왕릉은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았을 때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죽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가던 생각했기 때문에 왕릉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 안에 왕이 평소에 생활하던 대로 그대의 생활할 수 있는 화려한 생활 용구들을 넣고 심지어는 왕을 시중 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묻기도 했었습니다. 왕릉의 변화가 크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왕릉은 계속 변화됐는데 왕권의 유지가 가능했을까? 무덤의 구조의 변화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의 변화 말고도 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스템의 변화도 커다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삼국시대의 경우에 율령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체제의 정비가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커다란 왕릉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왕릉의 권위에 기대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화된 정비된 체제에 의해서 국민과 지방을 지배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조선왕조실록 곳곳엔 왕릉을 조성할 때 노역한 백성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한 당대 왕들의 노력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려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지금부터 과거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왕릉들의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우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규모들은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백성들의 삶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 우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신라의 박장 형식은 고려를 이어 조선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의 왕릉은 합장이 아닌 한 능에 한 명만 안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하지만 왕의 위엄은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것은 엄청난 격식과 예절을 맞춰야 하는 제례를 통해 나타난다. 국상이 생기면 이를 위한 특별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소위 국조의례가 생기고 세종 때 이제 문물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보면은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그걸 임시기구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 마련해가지고 첫째 이제 풍수를 보는 거죠. 강력한 왕권의 상징에서 민의를 담은 상징으로 때문에 왕릉은 단순한 왕의 묘가 아닌 우리나라 과거 국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된 것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야무지게 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 왕릉. 과거엔 이 거대한 왕릉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것은 안식각의 비밀이 있다. 안식각은 흙을 쌓아 올릴 때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최대의 각을 말한다. 선조들은 왕릉을 조성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토질의 종류와 날씨에 따른 상태 변화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임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신라 왕릉의 평균 경사각은 19.5도에서 32.8도. 즉, 이 기울기 내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레를 호석으로 감싸 한 번 더 안전성을 더했다. 결국 왕릉은 수학과 화학, 토목이 결합된 당대의 최첨단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왕릉의 축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건축 기술, 토목 건축 기술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과학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왕릉을 제작하는 방법 역시 과학적이었다. 봉토를 쌓을 땐 작업 구간을 나눠서 쌓게 했고, 그런 구간들을 나누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흙을 사용하거나 돌에 열을 만들어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왕릉은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대 건축 프로젝트였다. 신라 진평왕 때 세워진 남산 신성비엔 왕릉 축조와 같은 대규모 국가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면모가 새겨져 있다. 신라가 중요한 국가의 사업들을 벌일 때 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왕릉을 축조한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벌일 때 지방민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쌓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때 그 쌓은 것도 무질서하게 무작위로 불러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 배치를 하고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왕릉 건축 기술은 우리나라 토목 건축 기술의 토대가 됐다. 궁궐, 산성의 축조는 물론 교량 건설에도 지금까지 그 기술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왕릉은 최고 권력자의 사후를 이어 후세 권력을 지키는 상징물이었다. 때문에 규모는 물론 유물, 조성 방법도 당대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다. 왕이라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그 시설과 최고의 그 기술자들이라서 관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건축과 사상의 결합체인 우리나라의 왕릉은 세계 제1의 과학기술과 예술성이 합쳐진 발명품이다. 우리나라는 그게 규격하면서도 보면은 우리 지형에 딱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투박하지 않고. 그때 딱 어우러지니까 이게 이제 세계유산이 될 만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갖는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그것을 적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과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으로 위험을 나타내던 왕릉은 사실 그 속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예술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왕릉. 이제 왕릉이 간직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